첫 번째 그 월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내가 뭐 친구한테 물어보죠. 뭐 연봉이 너는 어떻게 되니? 라고 맨날 물어보면 뭐 나 연봉 5천이야, 3천이야, 뭐 연봉 1억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돈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 세금을 떼고 받는 것이죠. 보통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은 많이 뗍니다. 그리고 연봉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금은 덜 떼죠. 그것을 무엇이냐라고 하면 누진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쌓이는 거죠. 처음에는 10% 미만대, 그 다음에 10%대, 20%대, 30%대까지 종합소득세율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1년 동안 얼마를 버냐, 그것이 근로를 통해서 세금을 내면 근로소득세로 빠지고요. 금융에 대해서 이자를 받거나 어떤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세가 떼지고요.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팔면 그것은 양도소득세죠. 또 내가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떼지고요. 이런 세금들이 일정 구간 이상이 되면 다 합쳐집니다. 종합소득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세율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소득 구간이 얼마나 낮냐가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월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율을 많이 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금을 우선 세금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 한 명의 월급입니다. 기본급을 보면 150이고요. 제수당이 20만원, 차량 유지비 20만원, 칙대 1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만원이 월급인데 한마디로 연봉은 그러면 2,400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세전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세후 결국에는 내가 통장에 찍히는 것이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떼는 것이 무엇이냐, 잘 보면 소득세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근로소득세, 이 부분이 14,000원이 떼주고요. 주민세가 1,400원. 그러니까 뭐냐, 주민세는 항상 소득세의 10%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가 떼지는 거죠.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인 주민세가 빠지고요. 이 부분이 바로 내가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들 연말 소득공제를 한다라고 하죠. 소득공제를 왜 할까요? 바로 내가 냈던 세금을 되돌려 받는데 그 냈던 세금을 정확하게 보면 이 소득세와 주민세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얼마나 낸 거를 빼먹을 수 있느냐, 다시 빼먹는 게 아니죠. 내가 낸 거를 돌려받는 거죠. 결국엔 내 돈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비용을 제하는 겁니다. 자, 월급쟁이는 비용이 없죠. 내가 회사를 다녔을 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물론 내 돈 다닐 때 밥 사 먹고 그런 것들 있지만 그거는 일할 때의 비용이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한마디로 근로소득자는 세금이 비용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개인사업자를 예를 들게요. 개인사업자가 어떤 핸드폰 케이스를 파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알바생을 써야 되죠. 100만원씩 2명씩 쓰면 200만원은 세금이 들고요. 비용이 들고요. 휴대폰 케이스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도매로 사야 되는데 내가 1,000만원치 산 겁니다. 그것도 비용이고요. 내 임대를 해야겠죠. 지하철역 3호선 을지로 3가역에서 한귀퉁이를 내가 임대를 놓은 거예요. 매달 월세를 200만원 내야 됩니다. 그것도 비용을 처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비용을 떨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분을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로소득자는 비용을 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세금을 내더라도 이걸 다시 환급받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소득공제라는 항목을 통해서 비용의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로소득자가 살면서 낼 수 있는 비용을 최대한 모으는 건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바로 인적공제죠. 내 미성년자 아이들. 비용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정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가 내가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죠.
그만큼 내가 냈던 세금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죠? 부모님 중에서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내가 부양을 하기 때문에 힘들구나. 너 같은 세대면 인정해줄게. 라고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고 있죠. 또 의료비. 병원을 다녔을 때 그러면은 너가 일하면서도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또한 뭐 국민에 대한 뭐 어떤 복지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해를 하기 쉽게 보려면 일을 할 때의 비용이다라고 보면 너 월급 중에서 일정 부분 아픈데 썼던 거 비용은 제해줄게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교육비. 너 대학원 회사 다녔는데 그거 비용 공제 해줄게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국가에서 어떤 혜택적으로 소득공제를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자녀들을 보면 자녀가 한 명일 때보다 두 명, 두 명일 때보다 세 명 보면 혜택을 많이 주죠. 주택을 뭐 공공 임대라든지 장기 전세를 줄 때도 자녀 많은 쪽에다가 혜택을 많이 주고요. 기본공제도 많이 혜택을 주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어떤 당근책으로도 소득공제에 대한 활용을 많이 줍니다. 그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뭐 신용카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갑자기 이제 소비를 하게끔 하는 거야. 소비를 네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다시 돌려줄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차피 쓰는 거죠. 신용카드로.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 늘어나다 보니까 어떠냐? 전통시장이 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너 전통시장에서 쓴 거는 따로 내가 신용카드도 일정 부분 이상은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그럼 전통시장에 썼던 거는 따로 신용카드 쓴 거 외에 또 따로 해줄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통시장 이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살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체크카드. 그러니까 과도한 신용카드의 빚 때문에 국내도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상당히 힘든 구간을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써서 네가 갖고 있는 돈 내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그런 풍토를 갖게끔 하고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가계부채를 좀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만큼 국가의 어떤 정책을 계속적으로 주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죠. 연금저축은 이런 혜택을 왜 줄까요? 이 비용 측면이 아니죠. 저축인데 이런 저축을 하면 왜 더 줄까요? 그것은 현재 국내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때, 월급쟁이들의 노후를 준비할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층이라고 하는데요. 3단 구조죠. 지금 월급쟁이들은 노후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월급을 갖고 해야 되는데 월급 갖고 다 하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첫 번째가 공적연금이죠. 국민연금이죠.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선생님들은 사학연금이죠. 근데 이거 갖고 부족하다고 하고 이게 계속 작아지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죠. 점점. 그러면 여기를 키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를 못 키워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화살을 가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크고 정치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키워서 나중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것이 바로 퇴직연금이죠.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여기에다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ISA 비과세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 종합 뭐 퇴직연금 통장 이런 것들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은행, 증권, 보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고 있으면서 이걸 계속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걸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것도 한계가 있겠죠. 회사에서 내주는 거죠. 퇴직연금은 내가 월급을 받으면 이 밑에서는 이 밑에서 보면 국민연금 빠지고 있죠. 국민연금이 바로 여기로 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이 작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한 가지가 퇴직연금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내 월급의 보통 10%가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가는 거고요. 근데 이거 갖고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개인연금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개인연금. 개인연금 중에서 가장 큰 게 두 가지죠.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연금 보험은 비과세라는 강력한 걸 줬고요. 물론 아까 소득공제에는 해당이 안 되죠. 연금 저축은 소득공제라는 걸 넣으면서 이쪽으로 가입을 유도시키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잘 활용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게 냈던 것들을 다음 연도에 다시 환급을 받아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귀찮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채우기가. 그러다 보면 다음 연도에 어떤 일이 생기죠? 1월 달에, 지금 현재죠.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말정산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를 서울에 했었을 경우 다음 달에 더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연금저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400만 원 한도. 어떤 게 나왔죠? 연간 400만 원입니다. 넣고 싶어도 못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33만 원을 자동이체 거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특히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이 있고요. 연금저축보험이 있고 연금저축 펀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보험은 보험사가 가입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계약의 형태입니다. 보험은.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월 납입 금액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거는 33만 원으로 맞춰야지 1년에 딱 400만 원을 맞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약 형태로 월납 33만 원짜리 연금저축 보험을 체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이체 되면서 다음 연도에 국세청 가면 지금 월급쟁이 분들, 지금 이 동영상 보신 분들, 연말정산 하신 분들 많을 텐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가면 클릭 한 번으로 내가 1년에 의료비 냈던 거 다 뜨죠. 그 중에서 한 군데가 연금저축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자동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내가 보험계획을 체결하고 자동이체가 되면 이 데이터를 보험사가 국세청으로 보내는 거죠. 이 사람 1년 400명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 연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저축 보험 내역을 클릭을 하면 400만 원이 뜨는 거죠. 그만큼 다음 연도에 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소득공제율 같은 경우 보통 13% 정도 다음 년도 환급 받으면 한마디로 400 내고 한 50만 원 정도 환급을 받는 겁니다. 50만 원 정도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40만 원 어디 가는 거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 연금저축 보험이고요. 또 한 가지가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이것은 증권회사를 가야지 가입이 가능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자동 납입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냐, 400만 원을 내가 1년 중에 돈이 있을 때 넣어도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11월 달에 가입한 사람들은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는 한 번 내면 끝이죠. 11월, 12월 두 번 내면 되고 추가 납입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400만 원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가입하고 400만 원 한꺼번에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하고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한다. 여기 나왔죠? 13.2%. 400만 원의 13.2%. 약 50만 원 정도를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다음 연도에 50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만 원에 대한, 4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는 거죠. 또 펀드면 400만 원에 대한 수익은 당연히 나겠죠. 근데 펀드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펀드는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 펀드는 손실을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거기와 상관없이 400만 원에 대한 13.2%는 세액공제, 다음 연도에 환급을 받고요. 연금저축 보험은 금리형 상품이죠. 보험은 변액유니버셜 그런 변액제가 붙은 것 빼고는 다 우선은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 되고요. 그 이상도 보험사에서 전액 원금을 보장해 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분들은 연금저축 보험,
좀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연금저축 펀드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을 바꿀게요. 어떤 조건이 있네요.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없었을 때 연금저축 보험을 해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가산세를 엄청나게 맞고요. 그동안 환급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률 조항을 봐보면 가입 후 5년 경과, 연금 수령을 할 때는 가입 후 5년 이전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금 내가 소득공제 받으려고 가입을 했다가도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보통 이런 거 많이 깨지죠. 그러다가 내 돈을 원금도 못 받고 해지 수수료로 내는 경우가 있죠. 연금 언제 받을 수 있냐? 최소한 가입 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그러니까 30대면 25년 후에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매년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게요. 2013년 3월 1일 날 가입한 사람은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 지급 기간은 10년 정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뭐 이제 연차에 따라 달라지고요. 가입 대상은 제한이 없고요. 납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1,800만 원 이내.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있겠죠. 연간 400만 원 한도라고 하는데 금융기관 한도에서 1,800만 원이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선은 4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주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받긴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통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액공제는 내가 넣는 금액 13.2%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소득공제, 제가 지금 소득공제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세액공제. 예전에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 세율에 따라서 환급을 해주는 소득공제였는데 지금은 소득이 낮던 높던 동일하게 13.2%의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수수료나 보수, 그러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수수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계좌 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 연금저축 보험, 아까도 보험은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동 이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보험사는 항상 자동 이체 계좌를 연결해 놓죠. 뭐 은행 계좌가 아니라면 뭐 카드 결제 이런 것들로 한다든지. 근데 보통은 이제 거의 보장성 보험 외에는 돈을 넣는 거기 때문에 사실 카드 결제로 결제는 거의 다 힘들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에서 이체를 하는 거죠. 자동 이체로 걸고요. 펀드도 마찬가지로 자동 이체로 걸 수도 있고요. 내가 매달 33만 원씩 국내 주식형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연금저축 펀드에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이제 자동으로 매달 투자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자유형, 즉 내가 타이밍을 보면서 이 펀드에 내가 알아서 이체를 시켜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즉 33만 원씩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타이밍을 보면서 그때그때 돈을 넣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장단점이 있겠죠. 아까도 그 저번 시간에 DNA가 있더라고요. 투자에 대한 DNA가 있는 사람이 한 30% 정도 되는데 그 사람 뭐 누가 뜯어 말려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고 반대로 나머지 70%인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기가 연금저축 그 펀드도 자유형으로 납입할 경우는 첫 번째로서는 본인이 타이밍을 잡기 때문에 잘 맞았을 때는 수익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잘못했을 때는 손실이 더 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더 중요한데 까먹을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연말 전까지 400만 원을 못 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고요.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올해 이 연금저축 계좌에 400만 원 못 채우면 내년도에 400만 원, 400만 플러스 800이 아니라 그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형으로 납입할 경우는 반드시 이 부분을 빼먹는 경우가 없어야겠죠. 그 다음 계좌의 승계.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계좌로 승계가 가능하다. 즉,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 계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었을 경우는 이것을 넘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금융사별 차이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나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다 연금저축을 할 수가 있고요. 각 금융사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신탁이라고 부르고요. 증권사는 연금저축 펀드가 들어가겠죠. 증권사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일 테고요. 납입 방식을 보면 여기서 좀 많이 갈리죠. 은행하고 증권사는 자유납, 즉 넣고 싶을 때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장점은 내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거. 단점은 까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대신에 보험사 같은 경우는 정기납. 돈을 꼭 이게 33만 원씩 넣기 때문에 자금이 타이트할 수가 있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달은 내가 지출이 많아서 카드값 내기도 힘든데 이 33만 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은 내가 분명히 돈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월급이 상여금이 나온다든지. 그런데 33만 원씩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타이트하더라도 반드시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보험사는. 이 부분이 좀 다르다. 왜냐하면 보험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금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형태라는 건 내가 돈을 지급이 되는 형태라는 것이고요. 대부분 이제 확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험사는 좀 재밌는 것이 있죠. 은행이나 증권은 예를 들어서 20년형, 15년형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데 보험사는 종신형이 있어요. 종신형은 뭐냐?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는 몇 살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정말 장수하셔서 100살, 정말 110살 많이 산다. 종신형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고요.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대신에 반대로 단명을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메리트가 적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컨디션 좋다. 이번 생에 컨디션 좋다라고 보면 이런 쪽으로 종신형으로 갈 수도 있고요. 대부분 확정형으로도 많이 하죠. 그렇게 됐었을 때는 확정형 같은 경우는 딱 어떤 기간 내에서까지 딱 주고요. 그 이상은 주지는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를 보면 은행은 당연히 적용이 될 거고 보험사 얘기했죠. 예금자 보호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연금이 매달 30만 원씩 내지만 이것이 10년, 20년 불입하다 보면 몇 천만 원이 넘어가고 5천만 원도 당연히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예금자 보험공사에서는 보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보험사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장을 하는 거죠. 즉 7천만 원을 내가 은퇴 시점에서 모았다. 이 부분은 이제 연금 받는다고 보면 5천만 원은 예금 보험공단에서 보호를 하고요. 2천만 원은 보험사에서 보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의 신용등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보험은 장기 상품이죠. 연금저축보험 지금 30살 남자가 가입을 한 겁니다. 55살까지는 부어야 되죠. 아니면 붙진 않더라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럼 25년인데 25년 뒤에 어떤 보험사가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죠. 특히나 지금 일본의 경우를 보면 예전에 저금리 기조가 되면서 보험사들이 줄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제를 대부분은 받긴 했었죠. 보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투자라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 구제를 해줬지만 사실 예금자 보호법의 이상의 자금이 있는데 보험사가 부도가 났었을 때는 국가가 어떻게 한꺼번에 보험사가 만약에 물어나졌다. 그럼 국가에서도 자금이라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망하는 보험사를 인수해주는 보험사가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구제를 받지 못하겠지만 사실 보험사가 뭐 개별적으로 무너졌을 때는 국가에서도 어떤 보장을 해주겠지만 만에 하나 이 부분은 구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원금 손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심지어 예금자 보호법이 되지만 5천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의 신용등급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보험사의 신용등급은 대부분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형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트리플 A 등급입니다. 트리플 A 등급이면 회사를 책정하는 거기에 대한 신용등급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등급이 더블 A 등급입니다. 지금 봤었을 때는 대부분의 중형사의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더블 A 등급이죠. 물론 A 등급 자체, 더블 A 등급도 높은 등급이지만 트리플 A 등급보다는 규모 면에서 작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산 건전성 면에서도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보험사별로 특히 연금저축보험이나 이런 장기성 보험들 같은 경우는 차별화를 두려고 하면 10년 이내의 최저 보증 이율, 또 10년 이후의 최저 보증 이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작은 데일수록 AA 등급 또는 A 등급의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상당히 높게 주죠. 왜냐하면 메리트가 높아야지만 고객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트리플 A 등급의 그런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이 최저 보증 이율 자체가 상당히 낮은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사 근데 잘 찾아보면 트리플 A 등급인데 최저 보증률을 높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아는 보험사 직원한테 든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한 군데다 의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 군데다 보고 요즘은 비교 사이트가 많이 있죠. 그리고 보험사 원수사의 보험 설계사가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재무 설계를 해주는 또는 GA 같은 조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선진국이 그런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죠.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도 이 동영상 보신 분들 많이 인정을 하시겠지만 어떤 금융사에 갔을 때는 그 회사의 상품 밖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도 어떤 A라는 보험사에서 설계사한테 내가 부탁을 하면 그 회사의 조건이 베스트 조건이 아닐 경우에도 이것을 추천하겠죠. 그리고 다른 더 좋은 경우에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더라도 추천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빠르게 GA 조직이 늘고 있습니다. 독립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전 보험사를 다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보험사에서 어떤 보험을 팔더라도 이득이 거의 뭐 비슷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객한테 제일 유리한 거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 견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도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그런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보험을 또는 펀드를 파는 그 조직들 중에서 증권사나 은행, 그 다음에 보험사 죄송합니다. 이런 쪽이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쪽이 많이 팔기보다는 독립된 컨설팅 조직이 빠르게 늘어나고 지금 현재는 과반수 이상이 그런 쪽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뭐 동행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자사에 대해서 좀 밀어주기 식으로 간다든지 그런 폐단이 많은 부분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그런 폐단이 계속되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어떤 한 보험사나 은행, 증권사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컨설팅 조직이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주고 전부 다 팔 수 있는 권한을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팔 수가 있는
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연금저축이라든지 보험을 이제 그런 쪽에다가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예금자보호법 이상에 대한 자금까지도 넣을 것을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보험사의 신용등급은 높으면서도 최저보증 이율에 대한 조건 이 부분을 비교 견적을 받아갖고 제일 좋은 쪽으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왜냐하면 보험료가 뭐 33만 원이면 크다라고 볼 수도 있고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25년 동안 분다라고 하면 55세까지 분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보험사의 선택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연금저축 계좌의 또 세제 부분을 좀 볼 텐데요. 세액공제가 우선 13.2%가 되고요. 이 좋은 점이 있죠. 현재가 좋죠. 그런데 나중에 연금을 탈 때는 세금을 뗍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5.5에서 3.3%에 떼는데 여기서 한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보통은 지금까지 이자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 세금 내죠. 원금에 대해서 안 내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 1년 예금을 들었는데 3%짜리입니다. 그러면 원금 탈 때 세전으로 103만 원 타겠죠. 그러면 3만 원에 대한 세금을 떼고 나는 받을 텐데 연금은 103만 원에 대해서 뗍니다. 즉 원리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떼기 때문에 의외로 세율은 낮아 보이지만 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 가지의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연금 수령 시 외 아까도 얘기했죠. 매년 나는 죽을 때까지 종신형으로 연금을 타거나 뭐 20년형 확정 지급형을 탔는데 이 외에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그렇게 탔었을 때는 16.5%의 제법 큰 세금을 뗄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연금을 수령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했죠. 첫 번째는 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이 있는데 한마디로 확정연금형은 기간을 확정을 시키는 거죠. 70세 미만, 뭐 80세 여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요. 종신형 연금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연금 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비교를 하면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아까 얘기했죠.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대신에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겠죠. 즉 현재가 유리합니까? 미래에 혜택을 줍니까? 미래에 10년 뒤에 비과세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먼 나중에 혜택을 주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소득공제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인데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바로 현재죠. 아니면 다음 년도 1월달 혜택을 바로바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 현재 혜택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상세 혜택 같은 경우는 이자소득세가 전부 다 면제가 되고 아까 연금저축보험은 현재가 이득이 주다 보니까 미래인 은퇴 시점에는 연금소득세를 뗀다라고 했죠. 그러면 반대로 미래에 혜택을 주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소득세가 없습니다. 즉 현재 혜택 주는 건 현재 다 주고 대신에 은퇴 시점에서는 없거나 어떤 페널티가 있고 나중에 혜택을 주는 것은 현재 혜택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장기간 연금 수령에도 비과세 혜택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 나중에 세금이 많을 것 같은 사람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400만 원 납입 시에 52만 8천 원의 연말정산 환급, 즉 현재 환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또 그것이 유리한 사람들한테는 연금저축보험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두 개 다 장단점이 있고 그것은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진 않고요. 그 가입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맞는 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표로 보면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연금저축이고 이건 연금보험을 들 수가 있죠. 이것을 보면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연 400만 원의 소득공제가 있지만 연금보험은 없다. 또 연금 수령 시에는
비과세지만 연금소득세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가 있고 좋은 게 하나씩 있는 거죠. 대표 상품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이 있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보험 한 가지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이것이 맞냐 보면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주부라든지, 왜냐하면 환급받을 게 없겠죠. 세금 뗀 게 없으니까. 주부, 또 비과세 혜택을 원하는 사람, 또 상속, 그 다음에 상속 뭘까요? 상속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은퇴 시점에 죽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 같은 경우는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줄 수가 있고요. 뭐 학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현재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지금 세제 혜택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연금보험을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세제 혜택이 필요 없고 미래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거. 반면에 연금저축은 한마디로 직장인, 세액공제를 받기 원하는 사람, 자영업자.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세금을 내겠죠.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가 있고 안 내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뭐냐? 충분히 소득이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 세금을 내겠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보험이 중요할 수 있고요.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 세액공제. 나중에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메리트는 작다. 나중에는 볼 수가 있고요. 연금저축과 연금저축보험 보면 추천가입자는 연금보험은 주부, 학생 또한 금융소득 종합 대상자. 왜냐하면 나중에 이 연금보험이 세금이 있으면 다른 은퇴 시점에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합쳐진다라고 했죠. 아까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연금보험으로 가입했었을 경우는 이게 합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아까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부분이 30%, 40%대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연금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받는 거는 이 40%대를 안 떼기 때문에 10%대 떼는 사람보다 40%대 세율인 사람은 연금보험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산가, 자산이 많은 사람은 연금보험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연금저축은 자영업자나 직장인, 그러니까 우리 동영상 보신 분들 월급으로 10억 만들기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보험이 유리할 수가 있겠고요. 연금 수령 방식은 연금을 상속 재원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또 연금저축 보험 아까 얘기했죠. 평생연금, 종신형이 있고 또 확정기간에 받고 싶은 사람들, 그런 경우는 연금저축 보험이 유리할 수가 있죠. 연금보험 같은 경우 조금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좀 많이 뺄 수도 있고 또 더 넣을 수도 있고 좀 자유롭은 반면에 연금저축보험은 딱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틀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납입금액은 차이가 크죠. 연금보험은 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았을 때 더 넣을 수도 있고 좀 자유롭게 돼 있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역시나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도 조금 짜여져 있고 타이트하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낼 때도 1,800만 원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고요. 이거는 가입 한도가 없죠. 1,800만 원 한도고 두 번째로는 400만 원까지밖에 소득공제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수령 시기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일찍 45세부터 연금 수령을 할 수가 있고요. 연금저축은 깐깐합니다. 연금저축 보면 깐깐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55세 이후.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넣었다가 이거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내 미래에 조금 못 찾는 그 강제성을 부여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좋을 수가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금자 보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